자, 이 물건은 근린주택이라고 해요. 상가주택이라고도 표현하고 상가 건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건물이 있을 때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찾되 여기에는 등기부등본이 두 개예요.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적용되는 말소기준 권리는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쓰는 공간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공간은 어디죠? 그렇죠. 우리가 토지 땅바닥에서 누워서 쓰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건물에서 살고 계시든 아니면 건물에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건물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등기부 등본에 있는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3월 23일이죠. 2020년 3월 23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토지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분석이 2019년 5월 21일이죠. 얘는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달라요. 말소기준 권리가 날짜 다르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권리 분석을 하면 건물 기준이다라는 거 땅땅땅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3월 23일이고 그 이유는 임차인들이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건물을 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2020년 3월 23일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이 말소기준 권리 2020년 3월 23일보다 먼저 전입을 하거나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이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런 임차인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런 임차인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020년 3월 23일 보니까요. 얘 3월 30일이죠. 3월 23일보다 빠른 사람이 없네요. 사업자 등록도 빠른 사업자 등록이 없고 빠른 전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 대항력이 전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 분석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가의 위치와 그 다음 이 주택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상 문제 없는 경매 물건이다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위치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도 상가인 것 같습니다. 1, 2층 상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차장이 보니까 조금 주차하는 공간이 조금 작긴 하죠. 한두 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거는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주차장 자체를 적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봐야 될 거는 이게 수요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주차장 자체가 작은 곳은 수세권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근처이거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그런 곳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많이 올라온 것 자체는 이 토지에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이 토지 자체가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땅,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경매에서. 매각토지 건물 현황에서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걸 이제 보셨고요. 땅의 가격이 있네요. 여기가 가격이 약 10억 정도 땅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층에서 5층까지 다 해서 무엇이 있는지. 자, 1, 2층은 사무소 맞죠? 요거는 사무소라고 하지만 요거는 근생,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층부터 5층은 인데 요거는 이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년월일입니다. 2020년 1월 31일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그러면 완전히 신축 물건이겠네요.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서 보면 파란색들이 보이죠. 파란색. 자, 이렇게 하늘색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 이거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애들을 공업지역에 준해 있는 준공업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예전에 공장들이 많았죠. 그 공장이라기보다는 작은 공장들이 많았죠. 근데 공장인 공업지역이 있고 이 공장에서 준해서 있는 준공업지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 준공업지역은 그냥 기억만 하세요. 이거는 건물 자체를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높다. 그리고 가격이 좋다. 그리고 이런 초역세권에 있는 중공업지역들은 비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 이런 하늘색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시세 조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토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해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얘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월세에 대한 수익률로 상가주택을 파는 가격을 역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을 플러스해서 중개소에서는 사는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토지가 10억이네요, 10억. 기억하세요. 그리고 건물이 2억 6천이네요, 2억 6천. 그렇죠. 그리고 연식이 언제라고요? 2020년식이면 약 지금으로부터 5년 된대요, 5년. 요게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중요한 포인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 보니까 얘도 지금 상가주택이에요. 비슷한 상가주택인데 상가의 위치는 경매 물건이 이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가 위치는 좋죠. 근데 이제 땅값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땅값. 상가주택 건물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게 건물하고 토지 같이 있는 땅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 있죠. 이게 건물의 연식을 보면 1984년식이죠. 그럼 이거는 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7제곱이에요. 117제곱이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건물을 조금 많이 준다고 해도 한 3억 정도 건물 한번 줄게요. 그러면 땅 가격은 한 23억 정도로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시세를 조사하는 겁니다. 땅이 117제곱이죠. 나누기 3.3하면 이제 평이 나오는 겁니다. 35평이에요. 35평. 나누기 35평 하면 땅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6,571만 원이 나옵니다. 평당. 자,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 상가주택만 확인하는 거고, 얘가 또 뭐라 그랬어요? 상가가 있는 건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가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가 또 맨 땅이 나온다고 하면 같이 나왔을 때 이 시세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91제곱짜리가 18억 정도 되어 있네요.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얘도 93년식이고 얘는 이제 근생이어가지고 건물 자체에 대한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1제곱이네요. 91 나누기 3.3 하니까 약 27평이에요. 그러면 18억을 나누기 27평 하면 얘는 평당 6,600만 원이죠. 자, 이제 조금 비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물건 이 정도였고 경매 물건이 이 정도였고 지금 얘는 더 위치가 떨어진 물건이죠. 근데 얘가 평당 6,6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저것 하면 그래도 평당 한 6,200-30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이제 완전히 건물 자체가 다르니까 얘 빼고요. 얘도 한번 평당을 따져볼까요? 자, 84년식이죠. 오래됐고, 그리고 아까 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얘도 똑같습니다. 117 나누기 3.3하면 이게 평이 되는 거예요. 35평이죠. 35평 27억이니까 건물가 한 3억 빼고 24억 정도 나누기 35. 그다음에 얘도 6,800 정도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세를 보니까 6,500만 원 토지가 평당에서 한 6,800만 원까지도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매매가로 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조사해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여기 토지가 평당 얼마 정도 되는데 이렇게 팔립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이 몇 평짜리가 이 정도 팔립니까? 여기 보니까 35에서 33평 정도 이렇게 팔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지의 평당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때 현장을 이제 현장이라보다는 전화 조사하고 확인을 했을 때 일단 보수적으로요. 보수적으로 평당 6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천만 원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평당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물건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한번 역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감정평가 자체가 5억 한 6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왔죠. 이건 토지 가격까지, 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자이커님, 토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하는데요? 건물은 쉽습니다. 얘가 토지가 아까 평당 보수적으로 6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보수적으로, 자, 기억하세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얼마? 800. 그러면 약 5년 정도 지나면 500.
그리고 여기에서 또 5년 정도 지나면 한 400에서 450, 그리고 한 2010년 정도 되면 300 이하로 여러분들은 건물 가격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는 여러분들 실제 팔 때 현장 가면 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토지는 6천만 원 정도 하면 요거를 한번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31.79 곱하기 6천이죠. 6천이면 19억 정도 되네요. 뒤에는 이제 제가 내려버릴게요. 절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72평 곱하기 500만 원이네요. 3억 6천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19억이면 얼마다? 22억 6천만 원짜리가 경매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13억 8,7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약 10억 띠가 되는 거고, 이런 물건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은 지금 말씀드린 같이 역산을 좀 하셔가지고요,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소위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초역세권에 있는 땅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땅은 한정이 됐어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2023 타경이죠. 그럼 언제 가격이 매겨졌다? 2023년에 매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가격이 매겼으면 2년 전, 2년 사이에 있는 가격이 얘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나 부동산 상승기 때는요, 이 사건 번호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감정평가서 한번 보면요, 이 감정평가 시점을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조사 시점이 언제다? 2023년 3월 19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한 7, 8개월 전이네요. 그때 감정평가가 됐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세랑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자, 위에는 뭐라고요? 주택이에요. 아래는 뭐라고요? 상가예요, 상가. 위에는 주택, 아래는 상가예요. 그러면 얘는 상가로서도 쓸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없는 것 같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주변 탭을 통해 가지고 음식점과 커피숍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를 보는 것, 이 건물까지 뻗쳐 있는지 뻗쳐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식당을 차렸어요. 이 4번 출구 바로 앞에. 잘 돼요. 그러면 이 식당 옆에 빈 상가가 있어요. 아니면 빈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걸 또 개조하든 또 쓰겠죠. 또 잘 돼요.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 상가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여 있는 것이 상가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자이컨님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나의 상가가 잘 되니까 옆에도 계속 우후죽순같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늘어난 게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식당으로 용도를 아니면 커피숍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물건은 자, 2층에 있습니다. 2층. 이렇게 보니까 1, 2층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작지만 커피숍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라인에 이렇게 카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또 뭐냐? 로드뷰를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얘가 카페가 있었던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언제냐? 2024년 10월입니다. 2023년을 볼까요? 자, 2022년 2022년, 21년에는 없었죠. 근데 2022년부터 커피숍이 들어와서 자, 2024년 10월 최근에 이렇게 9이란 커피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상가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얘가 빈 상가로 있다고 하면요, 요거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거는 충분히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으로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물건을 지금 놓쳤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가가 들어가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잘 체크하면 건물에 대한 이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그 가격뿐만 아니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커피숍을 임대를 놓든 해도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들을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